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현장 실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현장 실무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 그 학치사에 나오는 현장 실무 교재에 나오는 이제 현장별 재활 실무에 관한,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는 그런 직장, 즉 직업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내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시간에 학교 환경, 또 많이 나가면 다문화 지원 환경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이 지금 학교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문화 지원 환경, 그다음에 그 병원 환경, 그다음에 복지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원 언어치료센터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학교 환경이라는 부분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언어치료사가 당연히 학교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챕터 처음에 이 학교 환경을 넣은 이유가 저희 언어치료사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실무 첫 이제 그 부분에 학교 환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각 학교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이렇게 그 언어장애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방문하면서 치료하는 순회교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7년에 그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순회교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회교사가 아니라 교육청 산하에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통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각 시교육청 내에 이제 부서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보면 현장이 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일했던 가장 첫 직장이 그 당시 처음 생겼던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였었어요. 제가 일했을 때는 특수교육지원법이 바뀌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범사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길 때 제가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4학년이 되다 보면 어떤 취업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되고 궁금하실 텐데,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 교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또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현장별 그 언어 재활 실무의 첫 번째 학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환경이란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학교라는 곳은 학령기 아동이 언어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되는 환경을 우리가 학교 환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오진 않아요. 보통은 초등학교 공교육까지가 이 학교 환경에서의 언어 재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학교 내 환경을 얘기하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는 학교 기반 언어 재활 서비스 환경 전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언어 재활 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관련된 치료 지원,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학교 환경은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주로 이제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기 중에는 방과 후 활동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복지관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방학 때는, 여러분 학교는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와서 또 방학 중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방학 중 프로그램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자, 일반 그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보통의 형태는 그룹 치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학교 환경에서의 언어 재활사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환경으로 좀 가고 싶은 언어 치료사가 있다면 그룹 치료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교, 특수학교는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언어치료사를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언어치료사가 특수학교에 가서 이제 순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요즘은 순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찌됐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재활 환경의 대상자 특성을 좀 살펴보시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 정서활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해당이 우리가 됩니다. 특수교육법상으로는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라고 해놨는데, 예, 우리가 특히 우리 언어치료사가 이제 많이 주목해야 할 장애가 이러한 장애들인데, 실은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그 장애우분들 여러분도 실습해 보시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복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청각장애는 한번 보십시오. 청각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의사소통, 발음이나 조음이나, 예, 아니면 언어적인 부분, 의미라든지 화용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부분에 언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복장애가 많다라는 거죠. 자폐성 장애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폐성 장애라고 그래서 정말 사회생활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회성에도 이 친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언어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실은 우리 언어치료의 어떤 스펙트럼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이런 장애군들이 우리 언어치료의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 장애라고 아예 진단을 받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받기보다는, 예, 보통은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언어 문제 오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의사소통 장애는 3급하고 4급밖에 못 받거든요. 그 급수로 받을 때. 근데 이제 지적 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급, 2급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 또 우리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학습장애라고 또 있는데, 이 학습장애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누죠. 큰 범주로. 하나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학습장애고요. 두 번째는, 예, 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 학습장애로 나눠지는데, 대체적으로 학습장애라고 하면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장애를 뜻하죠.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그룹치료를 주로 하는데, 특히 방학 중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중증도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학기 중보다. 이 친구들 정말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그룹 치료도 이게 법칙이 있거든요. 예, 아무렇게나 그룹을 짜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관련된 아마 여러분들 과목이라든지 또 책을 좀 보시면 나오는데, 가장 합리적인 그룹이 이제 몇 명을 구성해야 되고, 그 교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치료사가. 그 다음에 이 장애 대상군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좀 무시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또 제가 이랬을 때는 그 원년도다 보니까 첫 해다 보니까 시범사업이었고요. 가능한 한 이제 수요는 너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혼자서 6명인가를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룹 치료. 예, 사실상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죠. 6명을.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간에, 예, 가시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특수학교 교사들도 그 특수교육을 진행할 때, 네, 최소 교사 1인이 3인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교육이 어렵거든요. 4인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은 그만큼 또 좀 이런 공교육 기반을 잘 받쳐주는 건 아니라서요. 한 4명 정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상자 특성은 최근에는 이제 난독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보시면 굉장히 경한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다 보면 의외로 중한 케이스도 좀 많이 봤고요. 저희가 약간 복지관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오히려 저런 조금 경한 친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비스로 안 받습니다. 오히려 좀 사설치료센터로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난독증이 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언어학습장애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예, 한번 쭉 보시고요. 자, 학교 환경의 대상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환경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챕터는 절대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실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지, 뭐 꼭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만큼은 여러분 좀 편하게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읽어보시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제공 모델하고 언어 제열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학교 언어 제열 서비스의 체계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학교 환경의 언어 제열 서비스는 보시면요, 여러 장애 특성에 따른 언어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언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설치료센터랑 뭐가 제일 다르냐? 일단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언어치료사 분들은 이 친구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또는 이 친구들의 어떤 인지와 관련된 부분 중에 언어 부분을 우리가 검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 아동이 행복한 학교 적응이랑 아동과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우리가 최근 학교 환경에서 아동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모델이 강조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중재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재 반응 모델이 뭐냐? 자, 아동이 장애로 섣불리 낙인 찍히면 사실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낙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자, 이게 핵심이죠. 조기에 어려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조기에 어려움을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향후에 정 안 되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하는 거지. 자, 장애인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즉 우리가 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애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친구들을 할지라도 특수교육은 어떤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정규교육의 환경에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장애우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정규교육의 틀 안에서 조금 더 특별한, 예를 들면 뭐 청각장애면 좀 소리에 대한 좀 더 도움을 받는다든지, 좀 지적장애면 조금 더 쉬운 이제 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능적인 내용들을 학습한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재 반응 모델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가 그 학제사에서 나온, 최근에 나온 이제 언어재활사 그 국시 교과목이에요. 교재예요, 지금. 그 언어재활사 현장 실무라는 책입니다. 그 전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 협회에서 그 문제집을, 협회에서 교재가 나왔었죠. 언어재활 현장 실무라는 게. 근데 지금 학제사로 이관이 돼서 지금 재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또 뭐 1급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게 교과목으로 들어가고요. 5대 과목이 아니라 6대 과목으로 들어가고 이게. 자, 그 2급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그 개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총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중재 반응 모델 꼭 알아두세요. 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지금 학교 환경에서의 가장 최근에 그 언어치료 재활 서비스의 모델은 뭐다? 중재 반응 모델이다. 이건 뭐냐? 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 어려움을 찾아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하자. 자,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치료사가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 모델하고 좀 계속 보시죠. 학교 언어 재활 서비스 체계를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중재 반응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중재 반응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자, 조기 예방, 그리고 조기 특수교육 지원 대상을 좀 구분하는 것인데, 자, 1단계는 자, 어떻게 그루어지느냐?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자, 1단계는 자, 모든 아동을 선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종교교육과정이나 교실에서 지원해줘요. 자, 선별이 좀 핵심이겠죠. 자,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는 소그룹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소그룹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이라는 게 결국은 좀 더 강도가 좀 더 빈도가 세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음 치료가 필요하면 조음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화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화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는 뭐 또 기타 다른 치료와도 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단계는 뭐냐? 이젠 그룹이 아닙니다. 개별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자, IEP라고 그러죠. 우리 특수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별화된 프로그램은 결론적으로 뭐냐?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단어로 줄이면 개별치료예요, 여러분들. 자, 교육이라는 거는 원래 보편타당한 걸 하기 위해서 그 교실 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체, 그룹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 그룹인데 원래는 이 장애우들한테는 상황에 따라서 1단계에서는 그룹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장애우들이 좀 중증도가 심하면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눠야 되고요. 자, 그것보다 더 이제 진전되면 높은 강도는 개별 1대1로 치료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 자,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재활 서비스 책의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언어 재활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 자, 결국은 크게 4가지 상황에서 언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학교 담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도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 이 4가지는 일단 보시고요. 자, 제가 핵심적으로 좀 강조하는 건 뭐냐? 학령기 아동이 성취해야 되는 언어나 의사소통이 어떤 상황에서 해야 돼요? 자,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면 좋죠. 자, 근데 학교는, 자, 맥락이 있는 상황만 있습니까? 자, 요새 맥락이란 게 뭔가요? 자, 컨텍스트라고 해서 맥락이라는 건, 여러분들, 네,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 배경 또는, 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사자나, 뭐,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사자나, 뭐, 호랑이 같은 거,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자다, 호랑이다라고 학습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교실 내에서 배우는데,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상황이에요,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자나 호랑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자, 탈맥락적인 거. 자, 여러분들 탈맥락적인 상황이다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언어 치료적으로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언어적 상황이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교육이라는 건 결국 탈맥락적인 상황이죠. 언어적인 형태는 다 탈맥락이에요. 그게 아니라 맥락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 상황, 배경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적인 부담이 있으면, 자, 맥락이 포함된 것이 아동화되기 쉽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가르칠 때 언어적인 걸로 단어로 가르치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쉽고 인지적인 부담이 없는 거는 뭐냐? 자, 맥락이 없는 게 가장 어려운 담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언어적인 형태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 치료사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언어 치료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역할은 우리가 상위 인지 기능이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서요. 자,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언어 치료사가 직접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자, 안 되면 이제 지적이나 인지적인 부분들은 특수교사나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재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다루느냐? 이게 이제 상위 인지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전략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전략. 자, 이런 것들은 결국 학교 교육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 외에도 뭐 사회 시간, 뭐 자연 과학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언어적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치료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 내에서. 자, 그리고 학교 내 언어 치료사가 또 근무하는 것 중에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문제 예방입니다. 자, 저도 그래서 이 예방이라는 것들을 그 당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자, 결국은 학교 내에서 하는 것들은, 자,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찾아내서 그 친구들이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까 그 중재 모델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적인 부분들, 나아가서 부모 상담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자, 언어 재활사의 역할 중에 체크리스트 앞에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아동의 이제 보이는 특성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체크리스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앞으로 학교 환경에서 일하실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모델하고 언어 재활사 역할을 좀 계속 보시면, 자, 역동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를 꼭 쳐주세요. 역동적 평가. 자, 여러분들 역동적 평가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네, GPD 생각나시나요? 자, 이거 저기 예전에 빨간 책에서 보셨죠? 아동 언어 장애 진단 및 이해라는 책, 거의 뭐 교과서 같은 책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역동적 평가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GPD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포텐셜이라고 한 역동적, 우리가 자,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과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화된 검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정답하고 틀린 답만 체크를 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답을 틀렸어요. 틀리긴 틀렸는데 어느 정도 거의 다 아는데 1% 모자라서 틀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예 몰라서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거의 다 아는데 하나 몰라서 틀린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그러니까 지금 언어 장애가 아니라 그냥 학습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애플이라고 하는 사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듣고 맞춤법을 쓰는 게 과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플인데 APPEL 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L이나 E 뭐 이런 걸 뭘 몰랐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걸 모르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다르죠.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그쵸? 예.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겠어요? 단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겠죠. 단서를 제시해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잠재력. 근데 만약에 단서를 줬어요. 그래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서를 주고 잘하는 사람보다는 더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바로 역종들 평가 GPD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냐?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뭐냐?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단서. 그러니까 단서를 제공했을 때 더 잘하면 이 사람은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속적으로 단서를 이렇게 제공하고 중지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 자, 이것이 역동적 평가 방법 3가지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론 수업 때, 아동 언어 장애 진단 이해 때 책을 좀 펼쳐보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 재활사 역할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샤라고 하는 미국 언어 재활사 협회에서는, 자, 교실 기반의 언어 서비스를 실현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정말 의료 기반에서의, 언어 치료사와 교육 기반에서 언어 치료사 딱 거의 양분되어 있어요. 뭐, 자격증이 다른 건 아닌데, 정말 이게 딱 분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 특히 학교 내에서의 언어 재활사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가이드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자, 어떻게 협력하는 방법이 있냐. 네트워킹이랑 조정, 협조,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네트워킹은 뭐냐면요. 언어 재활사는 다른 전문가가 자신의 책임과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추천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조정은 뭐냐? 결국은 시간을 나눠서 아동에게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조, 코워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 협력은 같이 함께 실행까지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협력적 교수 접근법에 대해서, 협력 접근법에 대해서 5가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제 수업에서 기말고사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자, 교수 말하는 교수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자, 인스트럭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교수, 가르치는 교육법을 얘기합니다. 스테이션 교수도 있고요. 자, 패럴, 평행 교수도 있고요. 자, 대안, 얼터네이티브 교수법.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팀을 꾸려서 하는 교수법도 있고요. 자, 결국은 이런 5가지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협력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지원 환경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아마 여기까지 딱 이제 말씀드리면 마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슬라이드는. 다문화 지원 환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짧게 일했죠. 잠깐 일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좀 주로 일했어요. 병원에서 재활학과에서 좀 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진단 쪽 한쪽으로 좀 가서 치매 쪽으로 좀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치료센터도 잠깐 이제 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 환경은 제가 실은 실무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2가지가 하나는 다문화 지원센터고요. 하나는 복지관입니다. 사실 2가지는 대신에 복지관이나 다문화 지원센터는 제가
어떤 뭐 자문위원이나 이런 형태로 좀 가서 일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같이 볼게요. 자, 다문화 지원 센터도 요즘에는 언어치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생긴 지 이제 한 12년 뭐 가까이 좀 됐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이제 2008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이제 처음엔 다문화 지원센터였고 요즘에는 다문화 지원 가족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 같이 합쳐서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 건강지원센터로 바뀌었죠. 통합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아예 법적으로 언어치료 관련 학과가 아니면 채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한데 최근에는 또 이 언어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거의 다 있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 자, 다문화 지원센터는 또 전국에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 지역만 다르지 사실은 거의 뭐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통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규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계약직 형태이긴 한데 계속 이제 뭐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본디 이게 무슨 어떤 일이냐 하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이 2008년에 제정된 법에 의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결국은 어떤 목적이었느냐. 자, 다문화 가족 지원의 자녀분들이 언어 발달이 좀 늦거나 아니면 언어 발달 지체 고위험군으로 이제 확인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언어 발달을 좀 지원해주고 언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언어 발달 상태를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을 시행해요. 자, 언어 치료와 교육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실은 다문화 지원 환경도 언어 치료사가 일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학지사 우리 지금 개정판 현장 실무 책에 나온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보시면 이 교과서가 2019년에 나왔어요. 2019년 9월에 나왔죠. 그래서 최근 거의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지금 시도별 다문화 센터, 자, 여기에 개소수가 한 205개 정도 있고요. 인원은 30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각 지자체별로 여러분들 혹시나 다문화 언어 발달 지도사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특성을 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느냐. 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니까 다문화 가족의 자녀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 언어 지원 서비스, 다른 서비스들은 이제 결혼 이민자라든지 정말 이제 다문화 분들이 오시는데요.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이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오시죠.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의 가정, 북한 일탈 주민자분들도 다문화에 요즘 들어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12세까지 아동이에요. 그래서 언어 평가나 언어 교육이 필요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해줘야 되죠, 이분들한테.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 서툴다 보니까 자, 적극적으로 아동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언어 지체를 예방하고 또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평가, 언어 촉진하는 언어 발달 교육, 부모 상담 이 세 가지가 주 이제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비스 제공 모델하고 또 언어 지원사 역할을 좀 보실게요. 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는 정말 다문화 지원센터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계획안을 수립하고 또 진전하고 종료 평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성가족부 그 시스템 그 툴이 있어요. 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그다음에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초기 언어 평가를 진행하고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진전 및 종료 평가를 시행하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사후 관리하는 이런 환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자, 제일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결국 다문화 언어 지원센터에 있는 언어 발달 지도사 분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관계도 형성하고요. 아동에 관해서 정보도 수집하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는 뭐가 진행되느냐? 언어 치료는 비슷합니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 상황에서 장기라고 하면 6개월 정도 이상인 이제 목표고요. 단기는 그보다 좀 짧은 기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와 있네요, 여기. 예. 자, 장기 계획은 여러분들 6개월 정도 도달해야 될 목표. 자, 그 다음 그 6개월에 도달해야 될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네, 단기, short-term, 네, 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기 목표는요, 아동별로 작성을 해서 결국은 실적 통합 시스템의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는데 이것들은 가면 아마 좀 실무적인 건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이런 통합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교육을 시행하죠. 매 회기마다 이제 교육내용을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언어 치료는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읽기나 쓰기 능력 향상하는 이런 것들도 돼 있고요. 약간 뭐 개별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1대1로 개별 치료처럼 모둠 수업, 그룹 치료 형태죠. 그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양육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형식으로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진전 종료 평가를 시행하고요. 또 사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법으로 이 다문화 지원센터는 다 통일된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진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또 수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지침에는 보면요, 2인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을 시행해라. 그러니까 1대1도 좋지만 여러분들 2명 이상 이제, 왜냐면 궁금한 것들이 또 서로 질문하면서 또 알게 되고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문화 지원 환경에서의 언어 치료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참 좋은 게 이 언어 발달 지도사분들은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주로 이 사람들을 위한 또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실습 공부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예요? 치료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어 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스럽죠. 수업은 보면 다 장애의 특성 위주로 배웠는데 정작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궁금하잖아요. 또 임상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어찌 자격증은 땄는데, 국시는 땄는데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지금 내가 치료를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검증 받고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와요. 저도 한번 겪어봤었고요. 근데 이제 책은 워낙 원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치료를 해라라는 좀 구체적인 지침 잘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언어라는 게 워낙 뭐 베리에이션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변이성이 강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가이드가 있는 게 사실 좀 웃기죠. 예컨대 뭐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람이 예를 들면 두 발로 걷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뭐 보폭의 차이가 있거나 뭐 걸을 때 뭐 발의 뭐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물리치료나 이런 작업치료는 좀 가이드가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보폭을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언어라는 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처럼 뭐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다 다르고 네, 할 텐데 어떻게 뭘 치료해라. 뭐 오늘은 가에 대해서 치료해라. 가방 뭐 가지 뭐 이런 거 치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제 치료한테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협회에서 보수교육 많이 듣지 않습니까?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언어치료사분들이. 자, 근데 이 언어발달 지도사분들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보수교육 형태로 역량 강화 형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비전을 받을 때는 특히나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 계획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어떤 행정 전반의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특성이 잘 맞으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잘 인덱스를 잘 나누고 뭐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다문화 지원 환경 세팅이 또 잘 맞기도 해요. 약간 공무원틱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협력을 잘하고 언어절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문화 지원 환경은 언어 발달 지도사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기관 선생님들하고도 지역사회 네트워크하고도요. 그 다음에 관련 발달 영역 전문가하고도, 그 다음에 다문화 지원 센터 내
관련 사업 종사자들하고도 언어 및 의사소통 전문가들하고도 또 뭐 더 나아가자면 뭐 재활치료나 뭐 각기 이제 다른 뭐 유관 분야 선생님들하고도 잘 협력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다학제적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청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자, 그러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이제 협력하고 언어 제어를 하는 이 역할들 정리하자면 결국은 자, 우리가 결국은 다문화가요지원센터 내 사업 종사자들하고 다시 즉 언어 제어사들하고 잘 협력해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및 의사소통 전문가, 즉 언어 발달 지도사랑 또 협력을 하고 관련 발달 영역 전문가, 뭐 심리라든지요, 놀이라든지 음악 치료사들, 미술 치료사들 많이 있죠. 같이 또 협력하시고 교육기관하고도 하시고 지역사회 네트워크하고도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수업이 진행됐는데 여러분들 이 언어치료사라는 일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제가 꼭 시험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 또 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치료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면 글쎄요, 뭐 아주 유명한 직업이다, 뭐 많은 돈을 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장애우들이라든지 특히 또 교육 분야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금 저도 뭐 여러분들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꼭 그런 수익만이 또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람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고민에 빠지고 할 텐데요. 언어치료사 일들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가치관을 좀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 일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분들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언어치료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직업 무조건 뭐 나는 어디 가야지 보다는 본인한테 어떤 직무가 더 잘 맞는지를 이런 현장 실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